저희 원래 발표 시간이 2시서부터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속 진행을 그냥 하겠습니다. 원래 명사회는 시간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명사회입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거든요. 목사들이 되게 보면 시간 맞추는데 설교 시간을 맞추는 데는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이 목사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지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이 항상 전기 학술 대회와 후기 학술 대회 1년에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전기 학술 대회는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미 한국 학계에서 아주 저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하고요. 후기 학술 대회는 앞으로 한국의 학계들을 학계의 중심이 되실 만한 인물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은 그걸 주니어학자라고 하는데, 주니어학자 중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은 대개 보면 학자들도요 떡잎을 볼 줄을 압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거 아주 틀림없이 굉장한 실력 있는 명망 높은 학자가 될 거다 싶은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후기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이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걸어왔던 시대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윤보선 대통령께서 한국의 근현대사의 각 시대마다 중요한 주제들을 제공했던 인물들로 여기고 있는데, 개화파셨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공인된 건국을 하는데 그 중심에 계셨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4대 대통령을 하셨고, 그리고 민주화, 오늘 발표할 민주화 투쟁을 하셨던,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이분이 생애 고비마다 한국 사회에 거대한 주제를 제공하셨던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주제로 해서 발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1963년에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해서 발제를 했었고요. 60년대 한일 수교가 이게 굴력회담이다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사실은 오늘 발표하실 분들과 점심을 식사하면서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산의 해위 윤보선 대통령의 임시 기념관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분의 사랑채에 그걸 꾸몄는데, 거기에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시대가 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들을 한번 도출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경제민주주의를 가지고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위 윤보선의 경제사상이 지금의 경제민주주의의 바로 근간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70년대 한국의 주제가 민주화 회복 운동인데 그 중심에 해위 윤보선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주제로 해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일하게 윤보선 대통령을 주제로 해서 PhD 논문을 쓰셨던 분이 오늘 이 발제를 맡아주실 김정혜 서울장신대 개건 교수님이셔서 이분에게 우리가 이것을 맡겼습니다. 한국의 정치계는 정치인 윤보선을 기억하지만, 기독교계는 이 윤보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독교 복음의 국가적 사명을 중요시했던 인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보선 안동교회, 종로에 있는 안동교회 가면 맨 두 번째 줄 맨 앞자리에 보면 윤보선 대통령이 앉았던 그 자리가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면 그 자리에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안동교회 윤치소 장로의 장남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화파였지만 기독교 사상 아래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의 집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 종문서를 태웠던 집안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종문서를 태웠던 집안이고요. 그 YMCA 흥옥그룹부계의 그 중심에 있었던 기호 기독교 민족주의계의 후예였고요. 상해 임시정부의 최연소 의정원 의원이었고 한민당 창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승만을 존경했고 이승만의 역사적 정치적 계보 아래에 있었지만 이분이 보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변질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오도하고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망하고 결별을 했고요. 반이승만을 주도하다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셨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사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에 대한 그 18년 동안의 그 투쟁의 한 일환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삼았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가 인간이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개인의 자유, 공익적 사명을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을 담고 있는 체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판단할 때마다 저항에 나섰습니다. 이 기독교계가 저항의 그 물꼬를 텄을 때 윤보선 대통령이 나서셨습니다. 1973년 12월 13일 종로 YMCA에서 있었던 민주수호 국민협의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이 나서자 비로소 정치권이 합류를 했고 비로소 기독교 바깥에 있는 다른 종교계도 합세를 했습니다. 바로 이 윤보선 대통령께서 70년대 민주화 회복운동의 구심점이었고 민주화 투쟁의 버팀목이었고 거대한 산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김정혜 박사님 발표하시는데 김정혜 박사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윤보선 대통령을 주제로 논문을 썼던 유일한 PhD를 받으신 분이고요. 토론으로 나서시는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명수 교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사 이분이 아주 유명한 교회사가이신데 대개 교회사가들은 교회 안에 교회 내부의 그 주제를 가지고 되게 연구를 하시는데 이분께서는 그 교회 바깥에 교회와 한국 정치가 또 한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떠한 상관성을 확보했는지를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그 명예교수시니까 굉장히 그 기독교사 학자 중에서는 원로에 속하시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잎을 보고 그 떡잎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오늘 그냥 부탁을 드렸더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기도 했지만 아주 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개공교수이신 손승호 교수께서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교에서 유신체제하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운동을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던 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제 발표는 25분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토론자는 10분 최소한 그냥 10분을 기본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토론 후에 발표자께서 발표하시고 두 분의 토론자께서 토론하신 이후에 다시 발표자께서 토론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거기에서 그 응답을 주제로 해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플로어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저희들은 분명한 것은 3시 15분까지는 이 첫 번째 세션이 끝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회자를 믿고 따라오시면 끝나면 3시 15분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첫 번째 김정혜 교수님께서 70년대 윤보선의 인권의식 속에 담긴 신부적 국가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김정혜입니다. 먼저 아직 배워야 되고 공부할 게 더 많은데요.
박사 논문을 윤보선 대통령님을 주제로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윤영우 원장님과 윤상구 대표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처음에 맡았을 때 왜 1970년대 윤보선일까를 좀 고민했는데요. 윤보선의 그 기나긴 생애에서 정치관, 국가관, 정치 사상이 완성된 시기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완성되어졌고 개인적으로는 1980년 3월 1일 날 발표했던 3.1절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본인의 국가관을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나 국가관을 아주 간결하고 확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는 1970년대 민주화, 오늘 주제는 투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지만 윤보선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민주화 투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셨고 민주화 회복운동, 민주회복운동, 민주주의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그 말을 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문 안에서 민주주의 회복운동, 원래 하는 입장에서는 운동이고요.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투쟁이기 때문에 또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제가 민주주의 회복 투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번갈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연습을 하고 왔는데요. 25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서원과 여원은 제가 좀 읽어드리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줄기만 제가 스케치를 하면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내용을 좀 스킵해서 들어갈 때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셔서 같이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원을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윤보선의 인권의식 속에 담긴 신부적 국가관이 오늘 논문의 제목입니다. 내가 어떤 법에 의해서 징역 15년의 구형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15년형 뿐만이 아니라 사형장에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민주주의를 성취시켜야 하겠다는 결심은 변할 수가 없다. 오직 이 나라의 진정한 반공과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되는 참된 민주주의의 성취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그러한 신념으로 살고 투쟁할 것이다. 제2공화국의 대통령이었고 1960년대 야당을 대표했던 윤보선이 1974년 민청학년 사건의 배우로 지목돼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로부터 15년형을 구형받았던 윤보선이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했던 내용이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자신이 민주주의의 성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1970년대 윤보선의 민주화 회복운동, 회복투쟁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상 윤보선이 이 투쟁을 선언한 선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1970년대 윤보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진술에서 윤보선은 세 가지의 성취를 주장합니다. 반공, 인권, 자유의 보장이었습니다. 진정한 반공은 민주주의 체제의 회복을 의미했고 인권과 자유의 보장은 인간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유신체제 이후에 윤보선을 비롯한 민주주의 회복운동은 크게 인권과 자유의 쟁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윤보선에게 있어서 인권은 단순히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이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국가관의 기본 전제였고 그것은 신부적 국가관의 발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추구했던 국가관이 윤보선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권관은 이러한 신부적 국가관의 중요한 전제인 신부적 인간 이해에 기반합니다.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종교개혁을 통해 발현된 인간관을 토대로 발전했지만 종교개혁의 인간관은 신부적 인간을 강조했던 신학적 인간관과 자연으로서 인간 이성을 중요시 여겼던 자연주의적 인간관, 우린 일반적으로 이것을 천부적 인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분화되어서 발전되어졌던 것이 서양 사상에서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이해의 흐름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는 현상은 두 인간관이 다르지 않았지만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인식하는 천부적 인권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신부적 인권은 자유에 대한 이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를 갖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적 인간관은 여기서 제가 신부적이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될 텐데요. 이 신부적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신학의 용어이기도 한데요. 데오센트리즘이라고 하는 신본주의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 신부적 국가관, 신부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는데요. 이 데오센트리즘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적 사명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신본주의나 신부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천부적 인간관, 자연주의나 계몽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인간 이해와 이 신부적 인간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천부적 인권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신부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던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부적 인간론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전제로 합니다. 피조된 인간은 피조된 인격체를 의미하고,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인격체가 또 다른 인격체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함을 의미하는 것이 신부적 인간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기 보기 때문에 죄악과 죄의 근원이 되는 어떠한 것도 거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유한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자유는 제한적입니다. 천부적 인권관이 자유의 쟁취를 목표로 한다면, 신부적 인권에서는 자유가 정의와 질서를 향해 가는 인간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신체제를 전후로 윤보선과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보면 이것이 단지 세력의 결합이 아니라 신앙과 신학, 정치 사상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의 인권관과 국가관에서는 자유방임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모든 체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민주주의 회복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이유도 그의 그러한 그가 지향했던 사상의 폭이 그만큼 넓었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로서 부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신 체제가 시작됐을 때 1970년 10월 23일 날 윤보선이 국민당을 창당을 하는데요. 그 창당하는 자리에서 윤보선이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결정은 사실은 1968년 삼성개헌이 통과되었을 때 정치 지도자로서 정계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고,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윤보선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좌절을 안겼던, 그것이 바로 삼성개헌이 통과되는 그 과정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사실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여러 가지 증언에 의하면 사실상 본인도 증언했지만 사실상의 정계 은퇴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민당을 창당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1970년에 70년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투쟁 과정에서 만났던 한경직이나 함석헌과 같은 기독교 인사들이 윤보선을 만나서 설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설득되었다라고 윤보선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 설득을 통해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서지만 선명 야당을 추구하는 지도자로서 어떤 체제 안에서 민주화 회복 운동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시도가 국민당 창당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출마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국민당 후보의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이것을 대통령 후보 박기춘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정말로 정계 은퇴를 감행하려고 했을 때 1972년 10월 17일 날 박정희 정권이 3선에 성공을 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강력한 선언이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서 유신헌법을 공표를 하게 되고, 72년 11월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유신헌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윤보선이 내뱉었던 첫 번째 회고록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마고 휘두른 전가의 보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국가가 국민에게 검을 들이대고 휘두른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윤부선이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73년에 국민당을 해체하면서 사실상 윤부선은 제도권 정치에서 본인이 실제로 더 이상 제도권 정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문의 직함은 본인이 주어져서 맡기는 하지만 더 이상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이제는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 제도권 정당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윤보선은 이 유신헌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치였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이 개인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개인의 자유가 무력화되어진 이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더 이상 국가 정체 자체가 훼손되어졌고 국가주의 교회, 국가주의 국가로 이렇게 전체주의 국가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 10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미 정치에서 떠난 몸이지만 한때 야당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독재에 대응하여 투쟁을 벌여왔던 내가 잠자코 있는 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님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런데 이때 투쟁의 방식이 좀 달라지는데요. 제도권 정당 안에서의 투쟁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회복 투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면서 어디와야 세력을 결합하게 되냐면 제야 세력과 세력을 결합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그룹이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라고 하는 기독교와 제야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졌던 이 삼성개헌 반대 투쟁 과정에서 결성되었던 이 단체가 유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윤보선과 결합을 하게 되고 그 결합을 통해서 윤보선이 1970년대 이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했던 이 그룹과 함께 민주 회복운동, 민주 회복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의 주축을 이루었던 중요한 그룹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했던 인물들이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김재준, 함석헌, 한경직과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야의 여러 인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윤보선이 제가 오늘 논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보선이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오늘 좀 기독교계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에 관련되어진 기독교 인사들과 윤보선이 1970년대 결합할 수 있었을까? 그게 그 연원을 따져보면 1965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1965년에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투쟁 과정에서 윤보선이 영락교회의 구국기도회를 참석해서 그때 강연을 김재준이 맡고 설교를 김정준이 설교를 하고요. 기도회를 한경직이 인도를 했는데 그때 윤보선이 공덕기 부인이었던 공덕기 여사와 함께 그곳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투쟁에 그 누구보다도 한국 기독교계가 앞장을 섰거든요. 그 앞장섰던 과정을 통해서 단식투쟁에 들어갔을 때 윤보선이 단식투쟁에 들어갔을 때 윤보선은 그때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던 여러 기독교계 인사들이 있었는데 한경직과 함석헌과 같은 인물들이 거기에서 위로해 주었고 그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투쟁에 이어서 1967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윤보선이 신한당 총재를 하고 있었을 때 신한당의 기독교 신자들을 모아서 친목회를 하는데 윤보선이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당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거든요. 이 용어가 그 이전의 윤보선에게서는 굉장히 생소한 언어로서 다가오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를 좀 추적하다 보니까 그 한 달 전쯤에 그 친목회를 하기 전 한 달 전쯤에 1966년
6월 9일 날 윤보선의 자택의 그 산정체에서 기독교 염광회라고 하는 조직이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 염광회는 그 당시 신안당에 참여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영락교회 장로였던 전성천이나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인데요. 문장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낙준, 함석헌과 같은 인물들이 함께했고요. 정일영 박사가 여기 또 함께했습니다. 이 염광회가 출범을 하는데 염광회가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기독교인이 이 역사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윤보선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69년도에 일어나게 되는 삼성개헌 반대 투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독교 염광회에 삼성개헌 반대 투쟁 과정에서 김재준이 고문으로 합류를 했고 세문안교회 강신명이 집행위원장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영락교회 장로들이 이 염광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핵심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 배후에 한경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이끌었던 강원영 목사도 여기에 지도위원으로 합류할 정도로 염광회라고 하는 조직이 윤보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논문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염광회에 관련돼 있었던 정일영이라든가 백낙준이라든가 이 인물들이 정치인들이 이 이후에 70년대에 윤보선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염광회에 참여했던 목회자들과 기독교의 장로들도 또한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와의 결합이 윤보선과 기독교와의 결합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제가 볼 때는 신부적 국가관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부적 국가관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증거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그 염광회가 창립 발기문에서 했던 그 선언하고요. 그리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당시 총회 결의문이 있습니다. 그 총회 결의문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요. 지금 제가 눈에 지금 안 보여가지고 그 지금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민주한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총회 결의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공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요.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결의문을 1972년 9월에 총회 결의문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김재준의 기독교 국가관이라든가 한경직이 내세웠던 기독교 국가관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73년 유신 체제가 선포됐을 때 가장 먼저 유신 체제 반대 투쟁에 나섰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독교였습니다. 학생운동도 1973년 초에는 잠잠했었고요. 제야 세력도 사실상의 어떤 운동을 할 수 없었을 때 197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먼저 저항운동을 시작했던 그룹이 한국 기독교였는데 1973년 4월 22일 날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되었던 그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때 처음으로 유신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이 운동을 주도했던 박형규라든가 기독교 인사들이 구속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든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라든가 이 기독교 단체들
이 그룹을 한국 기독교로 제가 표현했지만 어떤 그룹들로 이해할 수가 있느냐면 국가구원의 의식, 이 국가관을 이 땅 가운데 실현, 신부적 국가관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독교 단체들이 이러한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신앙의 자유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내세우면서 전면적으로 유신 반대 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저항이 단순하게 이런 단체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문안 교회가 전태일 열사의 추모 예배를 드린다든가 영락교회 학생회가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이 독재 권력이라든가 이 민주화 운동이라 이것에 대해서 기도회를 갖고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것이 한국 기독교계에 가지고 있었던 국가관의 인식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이 윤보선에게서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는 이 기독교와 윤보선이 함께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보선이 왜 인권운동이라든가 제도권 운동이 아니라 인권운동이라든가 민주화 회복운동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면 윤보선이 갖고 있는 인권의식이 기본적인 구조 아래서 신부적 인권관이라고 하는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인권관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윤보선이 민주화 회복운동에 나서는 것은 그렇게 생소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단순 정권 퇴진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운동, 이용구 총리님께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윤보선에게 있어서 나타났던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인권운동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윤보선의 인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부적 인권관에 기반한 인권관이 아니라 신부적 인권관에 기반한 인간 이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천부적 인권관, 자유주의적 인권관에서는 자유의 쟁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는 모든 것을 이루는 기본 전제가 되고 자유를 쟁취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반해서 신부적 인권관에서는 자유의 쟁취는 인간화를 이루어가는 전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 인간화의 결과의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으로 윤보선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 신부적 인간관과 천부적 인간관은 그런 면에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유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천부적 인권관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과 질서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정의는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정의고, 그리고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회계약설에 기반했던 것처럼 그저 법적인 질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윤보선의 신부적 인간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부적 인간관에서는 자유의 쟁취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는 법적인 질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화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정의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한 인간이 스스로 펼쳐나가는 상식에 기반한 질서, 이 질서를 법적인 질서, 법치 질서라고 하는 것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윤보선의 신부적 인간관 안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펼쳐 만들어가는 사회적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질서, 그 안에 포함된 정의와 도덕에 기반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한한 자유를 윤보선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서 아래에서의 자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질서가 형성되어지고 스스로 만들어지면 인간은 스스로 그 질서를 지켜야 되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윤보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4.19 때 윤보선이 마산에 내려가서 극한의 어떤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질서 있는 시위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 윤보선이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 질서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부적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느냐면 윤보선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신부적 국가관은 월남 이상제로부터 아주 분명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신부적 인간관에 기반한 국가관은 어떤 거냐 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것처럼 모든 국가도 월남 이상제는 풍부하신 하나님의 풍부하신 뜻에 의해서 모든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신 것처럼 모든 국가도 존귀한 그 자체로, 국가가 형성됐다는 그 자체로 존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남 이상제에게서는 힘으로 힘 있는 국가가 힘 없는 국가를 억누르는 것은 불의한 것이 되고 죄악이 됩니다. 신부적 국가 간에서 힘으로 통치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주의를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제국주의라든가 이런 의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적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식 안에 있는데, 윤보선에게서도 1978년 지미 카터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방문할 때 윤보선이 쓴 서신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의미 크리스찬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의 모습이지, 한국의 기독교인은 절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간곡한 서신을 보내거든요. 그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으로는 공산주의라든가 독재 권력이라든가 전체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의식이 아주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절대 공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윤보선이 카터에게 보냈던 서신의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기독교 민주주의까지 가야 되는데요. 윤보선은 그 신부적 국가관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윤보선이 갖고 있는 자유, 정의, 질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을 기독교로부터 가지고 오는데,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자유, 정의, 질서 개념의 이 민주주의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종전을 전후로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스위스, 프랑스,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 발현되었던 기독교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사상과 맥을 유형적으로 갖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염광에, 오늘 논문에는 언급을 안 했는데, 염광에 참여했던 그룹들이 1978년에 기독교 민주당, 요거를 기반으로 했던 기독교 민주당을 창당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독교 민주주의를 구현할 때 신부적 국가관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윤보선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언을 읽는 것으로 전체적인 것을 요약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에 삼성계엄 반대 투쟁을 거쳐 유신이 선포되는 1970년대 윤보선은 투사와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963년과 67년의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와 강력하게 맞섰던 야당 지도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작과 고문, 억압과 탄압으로 유린되는 개인 존재의 비극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임에도 두 번의 재판을 받아야 했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치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윤보선은 기독교적 사명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구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 구원의 의식이 그에게도 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민주주의는 자유방임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이념과 더불어 정의와 질서의 개념이 분명한 기독교 민주주의였습니다. 그에게 신부적 국가관은 개인이나 국가가 일방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의와 질서를 지향하고 이를 추구하는 국가여야 했습니다. 인간화는 자유의 쟁취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는 개인이 정의와 도덕, 상식 안에서 행동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인간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윤보선에게 인간화는 신부적 인간화를 의미했습니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식에 의해서 정의가 실현되고
도덕적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신부적 인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윤보선의 신부적 국가관은 개인주의를 극대화하는 자유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제적인 평등을 추구하고 계급 투쟁적인 공산주의의 모순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윤보선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단순한 제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했던 이상적인 민주사회의 모습을 염원했던 것입니다. 엄격한 법치가 아니라 상식과 질서의 국가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신부적 국가관의 전제는 인권이 담보되어야 하고 인간의 과정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보선의 신부적 국가관은 극심한 좌우의 이념 대결 속에서 심화되어가는 현 한국의 사회 속에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